여기 역사책보다 무협지나 판타지 소설에 더 어울리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수천 명의 적군이 겹겹이 포위한 절체절명의 순간, 보통의 장수라면 지원군을 기다리거나 항복을 고민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고함을 지르며 홀로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내가 길을 열 테니 나를 따르라. 단기 필마로 적진을 휘저으며 적장들의 목을 베어 넘기고 포위망을 종이장처럼 찢어버린 괴물. 우리는 그를 고려의 소드마스터 혹은 척준경이라 부릅니다. 아는 분이 척준경의 활약상을 듣고 에이 설마 진짜겠어? 과장이겠지라고 의심합니다. 한 사람이 성벽을 혼자 기어올라 점령하고 혼자서 수십 수백 명을 상대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은 고려사와 고려사전료라는 정사에 기록된 팩트입니다. 심지어 이 기록은 척준경을 반역자로 규정한 조선시대 학자들이 쓴 것입니다. 보통 반역자의 기록은 깎아내리기 마련인데 척준경의 무력만큼은 도저히 축소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척준경은 황해도 곡주 출신의 가난한 집안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보다는 싸움질을 좋아했고 불량배들과 어울려다니며 사고를 쳤습니다. 집안이 가난해 벼슬 끼려 오를 수 없었던 그는 결국 무관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서울, 개경으로 올라온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냉대와 무시뿐이었습니다. 아무런 뒷배경이 없던 그는 수기대 말단 병사 자리조차 얻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20대가 다 지나도록 이름 없는 하급 군인으로 썩고 있었습니다. 그때 역사가 그를 호출합니다. 1104년 북방의 여진족이 급성장하여 고려의 국경을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고려군은 보병 중심이었기에 말을 타고 치고 빠지는 여진족 기병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제1차 여진정벌, 고려의 명장 임간이 이끄는 군대가 여진족에게 참패를 당하고 아군이 전멸위기에 처했습니다. 장군 임간조차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때 말단 관리였던 척준경이 품속에 숨겨둔 무기를 꺼내들고 상관에게 말합니다. 장군, 저에게 말 한 필과 무기를 주십시오. 제가 적을 막아보겠습니다. 비웃을 새도 없이 척준경은 적진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적장의 목을 베어 돌아왔습니다. 기세가 오른 척준경은 다시 적진으로 들어가 또 다른 장수를 베고 포로로 잡혀가던 아군을 구출해 유유히 돌아왔습니다. 마치 삼국지의 장비나 관우가 환생한 듯한 무용, 패배감에 젖어있던 고려군은 이 한 명의 영웅에게 열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려 최강의 인간병기 척준경 전설의 서막이었습니다. 1차 정벌의 실패 후 고려는 절치부심하며 특수부대 별무반을 창설합니다. 총사령관 윤관은 척준경의 무용을 눈여겨보고 그를 최정예 부대의 핵심으로 발탁합니다. 윤관에게 척준경은 단순한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줄 유일한 보험이자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리고 1107년 대망의 제2차 여진정벌이 시작됩니다. 17만 대군이 북진했습니다. 하지만 여진족의 저항은 거셌습니다. 특히 석성에서의 전투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여진족은 성문을 걸어 잠그고 맹렬히 저항했고 고려군은 성벽 근처에도 못 가고 죽어나갔습니다. 윤관 장군은 초조해졌습니다. 여기서 막히면 전체 작전이 실패할 수도 있는 상황. 그때 윤관은 다시 한번 척준경을 부릅니다. 척준경, 네가 아니면 이 성을 깰 자가 없다. 가서 저 성문을 열어라. 척준경은 죄송하지만 술 한 잔만 주십시오라고 말한 뒤 단신으로 성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돌덩이가 떨어지고 화살이 핏발쳤지만 그는 기어이 성벽 위에 도달했습니다. 성벽 위에 올라선 척준경은 그야말로 호랑이였습니다. 칼을 휘두를 때마다 여진족 병사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성벽 위가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고려 본진이 성문을 부수고 진입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가 단 한 사람의 무력에 의해 함락된 것입니다. 하지만 척준경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가한촌 전투입니다. 윤관 장군이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이동하다가 여진족 매복에 걸려 수만 대군에게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윤관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때 척준경이 소식을 듣고 달려옵니다. 그가 가진 병력은 고작 결사대 10명. 주변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쳤습니다. 나는 한 몸을 나라에 바쳤으니 오늘이 내 죽을 자리다. 늙으신 장군을 두고 나만 살 수 없다. 척준경은 고함을 지르며 적의 포위망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의 칼춤에 여진족 병사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졌습니다. 그는 윤관 장군을 구해낸 뒤 추격해오는 적장들을 활로 쏴 죽이며 탈출에 성공합니다. 살아 돌아온 윤관은 눈물을 흘리며 척준경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를 내 친자식처럼 여기겠다. 신분과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전쟁터에서 피어난 뜨거운 전우회였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로 고려는 동북구성을 개척했습니다. 척준경은 전쟁 영웅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여진족 아이들이 울다가도 그친다는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척준경은 고려를 구한 위대한 영웅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자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칼을 든 영웅이 정치판에 발을 들이는 순간 비극은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동북구성을 돌려준 뒤 고려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무인 척준경에게 평화는 곧 소외를 의미했습니다. 문신 우대 사회였던 고려에서 배경 없는 무인 출신인 척준경은 여전히 싸움만 잘하는 무식한 군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은 그를 견제했고 탄핵하려 들었습니다. 고립된 척준경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당시 고려 최고의 권력자이자 왕의 외할아버지였던 이자겸이었습니다. 이자겸은 왕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칼이 필요했고 그 칼로 척준경을 선택했습니다. 이자겸은 척준경을 돈과 벼슬로 유혹했고 사돈까지 맺으며 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전쟁터에서는 귀신도 무서워하지 않던 척준경이었지만 복잡한 정치판에서는 이자겸의 꼭두각시가 되어갔습니다. 그는 이자겸의 집을 지키는 호위무사가 되었고 백성들은 그를 권력에 갤하며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1126년 꼭두각시 왕 노릇에 지친 인종이 이자겸을 제거하기 위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척준경의 동생과 아들이 왕의 군대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소식을 들은 척준경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감히 내 핏줄을 건드려? 왕이고 뭐고 다 죽여버리겠다! 분노한 소드마스터가 칼을 뽑아들고 궁궐로 진격했습니다. 그날 밤 고려의 역사는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척준경은 궁궐을 포위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아름다웠던 고려의 전국 만월대가 활활 타올랐고 왕 인종은 불길을 피해 남의 집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척준경은 왕을 향해 활을 쏘며 위협했고 왕의 신하들을 닥치는 대로 베어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라를 구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사적인 복수를 위해 왕실을 짓밟은 통제불능의 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척준경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자겸과 척준경의 세상이 온 듯했습니다. 왕은 허수아비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으로는 척준경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심리전을 씁니다. 인종은 몰래 척준경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장군, 그대는 본래 충신이 아니었소? 윤관 장군을 구하고 나라를 지킨 그 충심은 어디 갔소? 이자겸이 과연 그대를 끝까지 믿을 것 같소? 척준경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이자겸과 척준경 사이에도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이자겸의 아들들은 천한 무인 주제에 설치고 다닌다며 척준경을 무시했고 척준경은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척준경의 본능이 경고했습니다. 이자겸은 왕이 되면 나부터 죽일 것이다. 결국 척준경은 왕의 편에 서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척준경은 전광석화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는 군사를 이끌고 궁궐로 들어가 이자겸 일파를 모조리 제압하고 이자겸을 체포하여 유배 보내버립니다. 이자겸의 난을 진압한 1등 공신이 된 것입니다. 왕을 위협했던 반역자가 하루아침에 다시 왕을 구한 충신이 된 기막힌 상황. 인종은 척준경에게 공신 칭호를 내리며 감격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왕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이자겸이 사라지자 다음 타겟은 당연히 척준경이었습니다. 문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궁궐을 불태우고 왕에게 화를 겨눈 역적을 살려둘 수 없습니다. 인종 역시 자신을 위협했던 괴물을 곁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척준경은 탄핵을 받아 유배지로 쫓겨납니다. 천하무적의 소드마스터였지만 정치라는 보이지 않는 칼날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등창이 악화되어 죽었다고 전해지지만 어쩌면 화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척준경의 삶은 극과 극을 오갔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신이었지만 정치판에서는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역사는 그를 반역자 열전에 기록했지만 그의 무공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한 아쉬움을 느낍니다. 만약 척준경이 정치에 휘말리지 않고 오직 북방을 지키는 장군으로 남았다면 어땠을까요? 당시 여진족, 즉 금나라는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송나라까지 위협하는 거대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금나라가 유독 두려워했던 존재가 바로 고려, 그리고 척준경이었습니다. 금나라는 고려에게 형님나라라 부르며 저자세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인종이 척준경을 100% 신뢰하고 그에게 북방정벌의 전권을 맡겼다면, 척준경의 무력과 윤관의 전략이 합쳐졌다면 고려는 금나라의 팽창을 막고 옛 고구려의 영토인 요동과 만주를 수복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자겸의 난으로 국력을 낭비하는 대신 그 힘을 외부로 돌려 대제국 고려를 건설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 그 열쇠를 쥐고 있었던 것이 바로 척준경이었습니다. 척준경의 비극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문신우대, 무신천대라는 고려사회 시스템의 한계였습니다. 칼은 잘 쓰면 나라를 지키는 보검이 되지만 잘못 다루면 주인을 베는 흉기가 됩니다. 고려는 척준경이라는 희대의 보검을 가지고도 그것을 제대로 쓸 줄 몰라 결국 스스로를 찌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척준경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고려를 구한 영웅입니까? 아니면 궁궐을 불태운 반역자입니까? 어쩌면 그 두 모습 모두가 혼란스러웠던 고려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늦은 밤 역사였습니다.